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참 좋은 일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일단 이진숙, 어쨌거나 우리 위원장께서 기각이 되어서 바로 자기 직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김문수 장관이 46.4% 이재명을 가볍게 들여 밟은 날입니다. 네, 지금은요,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용현 장관이죠. 함께 지금 아주 멋지게 헌재를 깨부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표정이요. 아주 응아를 10개 씹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표정이 안 좋다는 건 우리에게 기쁘다는 뜻이겠죠. 자, 실패한 경험이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헌재, 지금 현재 재판 중이니까요. 헌재 재판 내용을 속보를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늘 기분 좋으시죠? 어떠십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좋은 소식 두 가지부터 아까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이진숙 네네. 방통위원장이 자기 자리로 지금 돌아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동안 지금 민주당의 그 국회 독재, 세 가지 국회 독재, 첫 번째는 입법 독재, 두 번째는 예산 독재,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탄핵 남발, 인사권 남발이었지 않습니까? 탄핵 남발을 지금까지 남발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탄핵 소추한 것 중에 인용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건도 없죠. 근데 오늘 또다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네. 탄핵이 기각되면은 탄핵안을 갖다가 소추하고 탄핵을 올렸던 사람들이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말입니다. 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는 경우에 네. 검사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판사가 1심에서 유죄하고 실형을 때렸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면 1심 판사한테 페널티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진짜 이 탄핵 소추는요. 저는 페널티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댓글에서요. 자꾸 조기 대선 이야기하지 마라. 김문수 조기 대선 지지율 높은 거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낮고 우리 쪽의 지지율이 높다는 걸 계속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 쪽이 훨씬 더 많이 모인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이야기는 계속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듣기 싫으신 분은 자, 장 변호사님. 자, 저기 보십시오. 김용현 비상계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방금 발언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 세상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좋게 이렇게 좋은 말로 네. 훈화하면서 네. 그렇죠?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은 뭡니까? 머리를 딱 때리는 아주 큰 충격파가 있는 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온 국민, 온 대한민국 정신 차리기다.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민주당이 중심이 된 바로 이 국회 독재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런 좀 극한적인 방법밖에 쓸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대통령이 또 발언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에 계엄군 투입은 막았다. 저게 이제 뭐냐면 여론조사 꽃 얘기입니다. 지금 저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네.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본인이 민주당과 네. 여론조사 꽃에도 이 계엄군을 보내라 그렇게 그렇군요. 지시를 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야 민주당이나 그런 데는 보내지 마 그런 거 네. 하지 마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단했다는 거죠. 정 변호사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비상계엄 기사 공문서 증거 채택 저거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건 뭐 객관적인 거니까요. 네.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사 그다음 관련된 공문서는 뭐 증거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판 과정에서. 잠깐 지금 속보 나오는 것보다 잠깐 이재명 김문수 5-1 기사를 잠깐 보면서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5-1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 정확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에서 양자 대결. 이거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양자 대결 해봐라. 이재명이 41.8, 김문수가 46.4. 정 변호사님 저거 굉장히 의미 있죠? 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냐면 다자 구도에서
이재명이 한 40% 내외쯤 나오고 다른 사람들 뭐 많게는 10몇 프로에서 적게는 뭐 10% 미만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 중에 미리 실망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1대1 단일 구도화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양자 대결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양자 대결을 해본 결과 일부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김문수 노동부 장관께서 지는 거로도 나왔지만 또 일부에서는 시사저널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41.8대, 김문수 장관 46.4로 그렇죠? 자그마치 한 5%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자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되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있잖아요. 이재명과 붙었을 때 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지는 게 좋습니까? 제가 반대로 물을게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론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지는 게 좋아요? 이재명이 앞서는 게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말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재명과 붙어서 누구라도 우리 당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엄청난 희망이에요. 왜?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가 올라가고 있고 옛날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누가 해도 무조건 졌어요. 지지율이요. 5% 6%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가 해도 이길 수 있다. 누가 해도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수 있다. 그만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희망이죠. 자, 정 변호사님 맞죠? 한 가지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막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럼 자기가 당선되고 막 싶다는 물 들어왔으니까 지금 배 접고 노저으려고 네. 바로 하면 무조건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지금 서둘러 가지고 네. 이 탄핵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아니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해서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이재명이 이기는 게 아니라 김문수 장관이 이기고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서둘러서 빨리 한다고 자기가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뭡니까? 아 이게 서두른다고 빨리 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네. 조금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너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막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또 좋은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46.4%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6번 뉴스 볼까요? 국민의힘이 45.9%, 민주당이 36.7%가 나왔어요.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 국민의힘이 지금 6번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네, 저기 보이고 있죠. 45.9%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수가 대결집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를 볼 땐 제일 중요한 게 그 오차율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1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45.9고 민주당 36.7이면 약 9% 차이 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하면 6.2%보다 이상 차이가 나면 유의미한 차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겨우 앞섰잖아. 2% 3% 앞섰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그마치 9% 정도를 앞서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난리 난 거죠. 이상하잖아요. 대통령 지금 구속돼 있지. 그 다음에 탄핵 재판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아진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경각심을 주고자 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될 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냐면요.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고 나 지자체장 그만두고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있다가 이름이 끌려 나와서 조사를 해서 1등이 된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 이번에 선거 나가기 위해서 이사 갈 거야. 나 선거 나가기 위해서 언제 시장 그만두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이번에 벚꽃 대선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화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3번. 오늘 3번 뉴스 보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한 뉴스였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심판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탄핵된 게 잘못이에요. 아니, 임명받자마자 탄핵을 시켜서 일도 못하게 만들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걸 기뻐해야 되는 오늘이 너무 속상합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되게 즐거운 날이고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또 오늘 결과를 보면서 하나의 희망과 하나의 절망을 봅니다. 절망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지금 방통위 2인 체제는요.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2인 체제였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비로소 이진숙 우리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탄핵까지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왔는데 저는 거의 한 8대0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에도 4대4가 나왔습니다. 4대4.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탄핵이 되니까 2표가 부족해서 결국 탄핵은 되지 않았지만 뜻밖에도 뭡니까? 자그마치 4명이나 탄핵에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절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번에 찬성한 4명은, 그죠? 너무나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서도, 그쵸? 이것조차도 탄핵에 찬성을 한 자들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탄핵에 찬성할 사람들이다. 자, 누구예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렇게 4명이에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렇게 4명. 이 넷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드시 탄핵에 찬성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망이고 그 긍정은 뭐냐? 그 가운데에서도 4명이 뭡니까? 확실히 중심을 잡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렇게 4명이에요. 근데 이 4명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정형식, 조한창 이 2분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니까 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임명을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 기각할 것이 당연하다고 예상되는 사람인데 김영두와 김복형에 대해서는 다수의 분들이 이분들 합리적인 어떤 보수적 성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도 탄핵 기각을 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 예상에 벗어나지 않게 김영두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도 탄핵 기각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충분히 잘 심의하면서 고민하면서 실체적 사회관계,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 가면은 이 4사람 중에 3사람만 반대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또 상당한 희망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사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복귀된 걸 보면서요 대통령도 복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희망이 아니라 이제 조금씩 바로 되어 간다. 여러분은 오늘 헌재재판정에 나오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김용현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나와서 배신하는 소리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아주 멋졌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 조금 있으면 짚어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중요한 내용 하나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속 1번입니다. 공수처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 검찰의 조기 이첩 기소 요구.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일단 공수처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저 너무 좋은 거예요. 공수처 뭐 했어요? 세금 반납하세요. 이제 공수처가요.
처벌받을 일만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재판 복귀하시면 제일 먼저 저는 공수처 손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들 전부 다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공수처가 갑자기 검사를 공수처 검사 8명을 새로 뽑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제 생각에 아마 그 사람들이 요번에 벌어진 일을 보고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열흘에 한 번 연장하면 열흘 해서 20일이 가능한데 그 전에 공수처랑 검찰이 열흘씩 나누어 쓰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 열흘을 나눠 쓰는 기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28일까지 자기네들이 보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죠. 체포영장 집행한 기간 등등 포함해서 그거 다 해야 되고 더군다나 설 연휴 기간 있고 이러면 우리가 기소 준비하는데 시간이 빡빡하니까 좀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 검찰에 조기 이첩하는 거로 된 것 같은데요. 잘 된 것 같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에는 현재처럼 그 공수처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검찰에서의 수사 여부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수처는요 거의 조사 호소인이었어요. 조사 좀 하게 해주세요. 조사 좀 하게 해주세요. 조사 좀 하게 해주세요인데요. 좀 개그 같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아니 쫓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싶다고 호소인이에요, 호소인. 그러니까 너무 자신들의 어떤 기관의 존재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을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소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범죄를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그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 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진술 자체를 거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대한 극한의 불신감을 가지고 너희한테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택한 거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억지로 부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공수처는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많다. 그죠? 체포영장을 서부에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막 거의 잡범 다루듯이 막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막 체포에 올라고 막 애를 쓰고 그거를 막 언론에 공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100번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수처는요 조사 호소인 또는 스토커 공수처라는 별명을 달고 화려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2-1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위법 수사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법 수사와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거라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뭘 묻는 거죠? 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의 핵심이 뭐죠? 첫 번째,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두 번째,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뭡니까? 강제 수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을 가지고 구속한다는 것, 체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러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은 검찰에도 똑같이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검찰이 말입니다. 공수처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수사 기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어떤 구속 상태가 위법하고 불법하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 자체도 불법적이에요. 자, 그러면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고 정의의 기관인 검찰이 공수처가 줬으니까 이걸 기소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요, 제가 검사라면
저는 저기 자, 잠깐만요. 2-2 하고 해요. 네네. 2-2. 네. 자, 여러분 지금 정 변호사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어요. 2-2 뉴스 보여드릴게요. 2-2.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현직 법원장이 공수처 윤석열 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이건데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되게 좋은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느낌입니다. 우리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너무 많이 기뻐하면 안 된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하면은 기뻐하는 만큼 좋은 또 기운이 옵니다. 되게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 제가 좋다는 말 계속 반복하죠. 공수처 윤석열 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냐고 현직 법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정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도 검사들 내부 게시판이 있듯이 법원에도 판사들의 내부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부 게시판에요. 예를 들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장이 글을 쓰겠어요? 안 써요. 언제만 써요? 사직의변. 드디어 사표 내고 나갑니다. 정들었던 검찰을 떠납니다. 이런 거 쓸 때 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글을 쓸 때 법원장이나 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는데 요번에 청주지방법원의 법원장인 임병열 법원장이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자, 뭐라고 썼는지 읽어드릴게요.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법원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했지만요. 자신의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살펴보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 같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이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것을 발부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결국은 잘못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기해서 현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한 기록이 검찰에 가니 검찰 입장에선 전부 다 뭡니까? 위법투성인 쓰레기 더미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부분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공수처에서 이첩이 됐어요. 검찰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검찰에서 어쩌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정 변호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조금 전에 댓글에서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박경려님과 조희진님 제 편이 돼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도 인사하고 가야죠.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편 들어주니까 내 편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편. 맞죠? 여러분 힘내요. 지금부터 정 변호사님이 몰라요. 1%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정말 거학을 척결하는 멋진 검사의 꿈을 가졌던 중수 검사로서 돌아가가지고 이 사건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저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기록 일체를 다 폐기해버리고 다시 경찰에 내란죄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찝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에 판사가 얘기했죠. 윤 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영장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장 발부해서 체포한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문제의식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자성적 발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판사지만 이거 약간 문제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다가 잘못 가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우리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적 목소리인데요. 사실 엊그젠가요? 검사 측에서도 자성적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제가 근데 그걸 빠뜨리고 지금 오늘 안 챙겨왔는데. 검사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정선거에 관계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진위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저희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도 얘기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공수처, 니네 수사할 권한 없어. 니네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거라서 난 너한테 협조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내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너가 지금 나를 이렇게 체포하는 거 잘못된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내가 너희한테 협조를 안 하다가는 혹시 국민들이 다칠까봐 내가 오기는 와. 그런데 너한테 조사는 안 받아. 내가 너한테 조사는 안 받아. 왜? 첫날 분명히 조사했잖아. 너 분명히 나한테 조사했고 조사한 내용에 내가 그날 분명히 협조했고 그 다음날부터는 내 권한이야. 나 인권 있어. 내 권한이니까 조사 안 받겠어라고 대통령은 하고 조사를 안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공수처가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또 가고 저 좀 조사할게요. 완전 스토커처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첩이 됐어요. 어디로? 검찰에게. 자, 그런데 정 변호사님 지금 방금 하시는 워딩이 뭐냐? 내가 검사라면이라는 거야. 다시 들어보세요. 네. 제가 중수부 검사라면은 이 사건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이 수사 기록은 위법 덩어리,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이거 하나도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마땅히 폐기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새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서부터 다시 내란죄 부분에 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 상에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수사된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서 그래서 기소하는 것이 순서에도 맞고 절차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현재 이 수사 기록들은 전부 다 불법이고 위법인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보세요.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 있어요?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 있습니까? 없어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검찰도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한이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소초의 특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는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내란죄 부분을 수사를 해서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는 방법 이외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형사재판에 넘기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제가 만약에 현재 중수부 검사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중수부 검사인데 위에서 중수부장이나 검찰총장이 야 이거 처음부터 새로 수사해라고 얘기하면 저는 항명할 거예요. 왜? 우리 검찰에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 내려보내서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받아서 하는 절차를 그렇게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맞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공수처도 권한이 없었는데요. 검찰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요. 권한이. 여러분 제가 좀 강한 표현 하나 할게요. 한쪽은 의사가 소아과 의사고요. 한쪽에는 의사가 무슨 의사라 그럴까? 한 소아과 의사하고 그게 수의과 의사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근데 둘 다 심장 수술 못 하는 거 맞죠? 여러분 제 말 맞죠? 자, 소아과 의사가 계속 붙들고 앉아가지고 아니 수의과 의사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쪼물딱 그 사람을 들고 앉아서 심장 수술은 못하고 쳐다보고 열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소아과 의사한테 넘긴 거예요. 근데 소아과 의사가 저는 심장을 못 열어요. 저 오픈하트 하면 안 돼요. 경찰로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정 변호사님 맞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이 법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는요, 법치주의의 심화 과정이고, 누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서느냐, 누가 법치주의의 편에 서느냐가 이 싸움의 관건이에요. 그러면, 자, 수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하는 거 마음엔 안 들어요. 하지만 수사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거를, 못한다. 이렇게 막고 나설 수는 없죠.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하라는 그런데 거죠.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판사가 나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판사가 나서서 재판을 할 판사가 내가 수사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란죄에는 현재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경찰인데 검찰도 못하고 공수처도 못해요. 근데 왜 자기네들이 나서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도 없는 거를 공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자기네들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냔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이 부분이 바로 잡혀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 나가서 계속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요. 제가 아주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8번입니다. 이재명은요, 입만 열면 웃긴 얘기해요. 제가 이 이야기 듣고요, 사실은 꼬르륵 오늘 넘어갔어요. 정치 보복 절대 해서 안 된다. 단어조차 없어져야 된대요. 정 변호사님, 네. 이재명이 정치 보복해서 안 된대요. 정치 보복해서는 안 되죠. 근데 왜 지가 얘기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같은 애들의 말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자, 정치 보복을 절대 해서는 안 돼. 단어조차 없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헌법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정권의 친이 굳겠다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다.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아랑곳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늪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네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11번 뉴스 잠깐 틀어주세요. 11번 뉴스요.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예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치 보복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내란 세력은 사면은 안 된다. 예, 저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정치 보복이 없다고 하면서 아니 벌써부터 사면 얘기예요. 내란 세력은 안 된대잖아요.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을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사면 안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13번 뉴스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그 와중에 여당의 김용태가 법원 난동 옹호 세력과 당과 함께 갈 수 없다. 아니 이런 얘기 왜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그 김용태 이 친구 젊은 친구인데 참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에서 법원 난동 옹호 세력이 누가 있죠? 아니면 바깥에서 법원 난동 옹호 세력이 누구예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저항권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법원 지금 난동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를 법원 난동 옹호 세력이라는 이런 아주 진짜 못된 표현을 쓰면서 당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앉아갖고 이제 쓰잘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나가봐라 현장에. 아니 나가가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가 얼마나 잘못된 수사가 됐는지 1인 시위 좀 하라고요. 지금 이런 것 좀 하라고요. 국회의원들. 자 여러분 10번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최상목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 옹호. 아니 언제 최상목이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했냐고요. 정 변호사님. 아니 최상목을 되게 만만하게 봤거든요. 한덕수 총리 딱 모가지 날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최상목 너 말 잘 안 들으면 네 모가지도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이게 그때부터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해도 네. 너무했지. 한덕수 총리 같은 분을 왜 도대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갖고 그러면
국무회의를 정지시키겠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최상목 자르겠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 정도 겁을 주면 최상목이가 자기들 말을 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최상목 지금 현재 부총리가 걔네 말을 전적으로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내일쯤 되면 이럴 거예요.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 또 그러고 나오지 않을까요? 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요. 정치 보복 절대 없다. 이런 얘기 진짜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요. 무시무시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무시무시해. 저 오늘 이거 되게 소름 끼쳤어요. 15번 뉴스입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침입 윤 지지자 유튜브 시청 기록 추적 조사. 여러분, 유튜브 시청 기록을 추적 조사한대요. 정 변호사님,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부지법에 침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56명인가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해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서부지원에 막 들어갔을 때, 침입했을 때, 들어갔을 때 그때를 전후해서 어떤 방송을 보고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 서부지원에 들어가서 파괴하라, 부숴라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유튜버를 형사처벌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게 이거 문제 아니에요? 글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는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죠. 근데 정 변호사님 이러다가 우리 유튜브 뭐 보는지 다 진짜 문제 되면은 겁나요, 이제. 아니 근데 유튜브를 보고 그 유튜브를 봤다고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유튜브 말을 듣고 움직였으면 그 유튜브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말을 듣고 움직였다라고 해서 그 유튜버까지 엮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16번 뉴스인데요. 네. 이것도 의미 있어요. 네. 윤석열 탄핵 기각 47.1%, 인용 46.7%. 정 변호사님 이거 무슨 내용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죠? 찬성과 반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3분의 1인 33%가 넘으면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40% 되면 야 이거 잘하면 기각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50%쯤 되면 확실하게 기각될 거다라고 믿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특히 찬성이 맞냐 반대가 맞냐 따질 때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지면 더더욱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어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46.7%인데 반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 47.1%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드디어 뒤집어졌다. 여러분, 이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분 좋은 뉴스 많다고 했죠. 네. 탄핵을 기각시키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나온 거 처음입니다. 여론은 움직이는 물결과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파도처럼 들썩하다가 갑자기 휙 바뀌기도 해요. 지금은 탄핵 기각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20, 30대가 너무너무 높아졌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20대가 좀 더 탄핵 반대가 많고 30대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요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대가 오히려 탄핵 기각이 54.8%, 인용이 43.2%로 약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반해서 20대는 탄핵 기각이 49.6%, 반대가 48.5%로 약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아무튼 탄핵 반대가 더 많아요. 근데 30대에서 한 10%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되게 아주 희망적이다. 아주 좋은 굿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요. 이재명을 입벌구라고 적어줘서 제가 엄청 웃었는데요. 이재명이 입벌구라고 하는 그 내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웃겨요. 19번 뉴스입니다. 카톡 검열은 허위사실 유포하는 단어 검열 불가능. 이재명이요. 여러분 카톡 검열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젊은 애들이. 젊은 층이. 저도 난리 났어요. 허위사실 유포하는 단어 검열이 불가능하대요. 정 변호사님. 네. 이재명이 왜 저렇게 급해졌어요? 급한 거죠. 카톡 검열하는 민주당. 그쵸? 뭔가 빅브라더가 생각나는 거죠. 저기 북조선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지을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국민들이 느끼니까 야 카톡 검열이 어떻게 가능해? 그거 저기 단어 검열 불가능해? 이러면서 엉뚱하게 좀 실드를 치고 나온 건데요. 이 말이 오히려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후보, 김문수 장관, 다음, 이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요. 20번 뉴스입니다. 사설 같아요. 대통령을 철부지 대통령이라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요.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정 변호사님. 저렇게 제목 달고 이렇게 글 쓰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지난 21일 날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저는 철들고 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내가 오히려 이번에 탄핵당하고 나니까 정말 대통령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걸 철부지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철부지 대통령 만들면 저 글 쓴 사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에이, 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쓴 글이에요. 저 사람 철부지처럼 생겼네요. 아니 어떻게 철부지 대통령이라고 쓰니까. 근데요. 자 21번 보세요. 최재형 국민의힘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발언에 아쉽고 공허하고 납득이 안 된다. 아니 있잖아 입을 다물으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을 지칭하고 그러고 싶을 때 입을 다물어라. 힘든 사람, 고통에 빠진 사람,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같이 나서서 공격하는 거는 저쪽 편이 하는 거다. 아니 최재형 왜 이재명한테는 말 안 해요? 이재명한테는 최재형이 왜 한마디도 안 하더니. 정 변호사님 저거 뭔가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김용태 젊은 정치인에 대한 문제점 지적했는데요. 최재형도 마찬가지고 또 김성태라고 있습니다. 그 딸내미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받았던.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예, 저것만 근데 먼저 일단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 자체는 참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2번 뉴스 보여주세요. 자, 김성태 등장합니다. 여러분, 김성태도요,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가? 아니, 이재명이 좋으면 이재명 당 가라고요. 왜 이러세요? 이분 옛날에 당대표, 아니, 원내대표 아니었어요? 아니, 원내대표하고 저기 단식도 하고. 단식하다가 배내놓은 아주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상황에 맞게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면 전부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되고. 아, 근데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도덕적 위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건 이재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욕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답지 않게 자격도 없는 자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그게 기사화되니까 씁쓸할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은요. 과거 우리 당의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인데요. 대통령을 보고 이재명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재명을 비교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어떻게 비교해요? 여러분은 만약에요. 여러분의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성분한테 만약에요. 당신은 이재명보다 자기가 나? 이러면 기분 어떻겠어요? 아니 어떻겠어요? 싸우다가 그 얘기하면 큰 욕이에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누가 너 이재명보다 네가 나라면 전 진짜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열받아서.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어떻게 이재명하고 비교를 합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24번 뉴스, 25번 뉴스를 하고는 이제 지금 현재 그대로 설명할게요. 24번 뉴스는 제가 좀 웃겨서 갖고 왔어요. 한복을 입은 미키 마우스인데요. 여러분, 설날이 영어로 뭐게요? 저 요즘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설날이. 저 영어로 설날이 뭔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 설날을요, Chinese New Year라고 부르고 있대요, 요즘요. 근데 이게, 이거 설날이 음력, 루나라고 하는 것도 몰라. 요즘 안 써봤어요. 정 변호사님이 잊었던 단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중국 애들은 우리 설날을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음력 새해라는 의미니까 루나 뉴 이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설날이 중국만의 것이냐,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냐, 아니면 이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명절이냐, 뭐 이런 관점인데 너무나도 당연히 루나 뉴 이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재미 뉴스를 하나 갖고 왔고요. 아, 근데 왜 미키 마우스가 한복을 입었는데, 꼭 중국
옷처럼 오히려 하니까 우리가 막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지금 뭐가 이상해졌다니까요. 25번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 뉴스도 제가 볼 땐 좀 황당했어요. 내란성 우울증이 걸렸는데 자기도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오마이뉴스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 내란성 우울증이지? 그랬는데요. 좌파 측에서 내란성 우울증이에요. 저는 우리가 더 우울증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울증 걸리지 않았습니까?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근데 좌파들이 우울증이 걸릴만 한 게 막 내란이라고 막 매도하고 몰아치고 이러면 세상의 흐름이 자기네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네들의 그 선전선동에 속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제 이러면 오히려 좌파들이 밀리는 상황이 되니까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현재 네 번째 재판에 있었던 걸 쫙 모아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쪼목쪼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1번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예, 그 비상입법기구라는 표현 때문에 저게 내란 아니냐? 저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막 선전선동하기 정말 좋은 거예요. 쪽지가 한 장이 있었는데 그 메모에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예산을 마련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상입법기구는 뭐로 보입니까? 국회를 대신해서 입법을 담당할 기구. 옛날로 치면은 뭡니까? 혁명기구 뭐 이런 거 같이 느껴지잖아. 입법회의 이런 거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무슨 국회를 대신할 그런 기구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계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긴급 재정 입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한 일을 도와주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한 얘기인데 그 표현을 이제 좀 국방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는 바람에 오해가 많이 생긴 거죠. 네네. 네, 지금요.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우리 PD님 이거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예산 입법 지시 안 맞아 키워드로요. 방금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네. 예산 입법 지시 안 맞아. 방금 저 뉴스 보고요. 너무 지금 순간 방금 팍 터질 뻔했어요. 예산 입법 지시 안 맞아로 검색하면은 지금 속보 뜬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 쪽지가 전달할 사람한테 그는 내용을 전달해야지 말이 되냐? 그 사람한테 그 전달하게? 이런 내용으로 방금 떴어요. 예산 입법 지시 안 맞아로 검색하면요. 아마 기사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그거 뜰 때까지 일단 이거 하겠습니다. 네네. 김용현 측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회 독재. 예, 말씀하세요. 국회 독재, 입법 독재, 그 다음 예산 독재, 그 다음에 건국 이래로 22번 했는데 현재 국회 시작되고 나서 29번. 그렇죠. 이 탄핵 남용 이러한 어떤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사실상 행정기구와 사법기구가 자기 기능을 못하게 돼서 국헌이 문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죠? 네. 저기 정 변호사님 지금요 김용현 측에서 군인 7천에서 8천 명이 투입됐어야 국회가 봉쇄 가능하다. 네. 그리고 국회 봉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쳐요. 자, 그래 여러분이 말입니다. 만약에 계엄을 선포했다 쳐요. 자, 그러면 그 여의도의 그 큰 여의도 1번지에 있는 국회의사당, 그쵸?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를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군인을 한 몇 명 정도 동원할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동원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수천 명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막 온 사람이 몇 명이어서 300명도 안 됐잖아요. 그것도 1시간 있다가 계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미리 딱 병력 준비해 놨다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바로 국회를 장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담 못 넘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원식이가 어떻게 담을 넘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병력을 거기다가 딱
주둔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했으면 우원시계가 담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또 보겠습니다. 김용현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통행 금지 삭제 지시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포고령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요번 계엄은 국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회 독재를 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런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이런 거는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잠깐만, 정 변호사님 지금 저거 무슨 말이죠? 네. 저거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저거? 비상계엄 작전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아. 저거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병력을 뭐 어디에 몇 명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을 네. 대통령한테 시시콜콜이 보고했겠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어느 게 다르죠? 대통령이 뭐 다 지시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그냥 대충 그런 것처럼 했지만 한 번도 차분하게 누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의 진실이 다 전달되고 있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저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을 하려고 하신 것 같고 네. 구체적인 실무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김용현이 책임을 지고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과정에 좀 어설프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30번입니다. 김용현이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실무자 시켜서 최상목한테 전달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국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긴급재정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어떤 입법들을 사실상 그러니까 법과 또 동일한 효력을 갖거든요. 그 명령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거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고 그래서 그거를 담당 부서인 최상목 부총리한테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거죠. 대통령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방금 속보 나왔습니다. 성관이 직원 핸드폰 압수 지시한 적 없다라고 나왔어요. 방금 속보가요. 그거는 지금 뭐냐면 누가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진주하는 그 계엄군한테 담당자한테 야 그 핸드폰 압수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정 변호사님, 김용현 의원 빼내라가 아니라 요원 빼내라 지시래요. 의원 빼내라가 아니고. 요원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과 요원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어떻게 따라서는 잘못 들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31번 속보입니다. 김용현, 윤석열 대통령 소수만 투입 지시했다. 계엄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계엄을 하려면 좀 이렇게 위압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군인이 적어도 국회, 그다음 MBC 앞에, KBS 앞에, 기타 등등, 시청 앞에 막 이래갖고 전국에 쫙 깔리고, 그다음에 장갑차, 탱크 막 이런 게 있어서 국민들이 감히 뭡니까? 두려움에 떠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병력을 소수만 투입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계엄이 먹히겠느냐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용현이요.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 국회 측 증인신문 거부하겠다 얘기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거부했으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사실 그거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이 문제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질문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소추위원들이 준비한 질문 사항들을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질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옛날에 검사 시절에 네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떤 피고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법정에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내려진 결론인데 네. 그죠. 똑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 변호사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3월 선고 예정으로 지금 잡혔네요. 그 날짜가 잡혔습니까? 저 혹시 좀 뭐 기사가 혹시요, 있으면 이재명 3월 선고 혹시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날짜는 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제가 법치주의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3월 선고까지만. 법치주의라는 거는 좀 날짜 조금만- 좀 봐주세요. 날짜 3월 26일 같아요. 날짜 좀 봐주세요. 더 안 나왔네.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꾸 시간을 끌라고 하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시간을 끌 기회를 줘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하면, 그럼 이재명도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이재명도 그 항소심 재판 일주일에 2번씩 해야죠. 그리고, 규정대로 3개월 안에 해야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26일 날 결심 공판이잖아요. 네. 저건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전날 결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 26일 날 결심을 하면 선고는 3월 말경.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속보가 3월 선고, 26일 결심 이렇게 나왔네요. 아마도 지금 그 이재명이 원래 위헌 법률 재판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 알았어요. 예. 2심 결심 공판을 했고요. 이러면 3월 26일에 판결이래요. 아니 2심 결심 공판이 26일 날. 오늘 2심 결심했다고요. 오늘 결심했어요? 예, 지금 그거예요. 봤죠? 지금 기자님 좀 찾아주세요. 설마. 방금 그렇게 떴어요, 저 지금. 설마 오늘 여러분 지금 속보 보는 거 혹시 보이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속보 소식이거든요. 최신을 눌러주셔야죠. 최신. 그 위에 관련 수도 쓰면 최신. 그렇죠. 제가 지금 속보 보는 걸로는 3월 26일 선고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심리 종결 나오네요, 거기. 그거 매일신문 거 바로 위에. 그거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거 이르면 3월 말 선고라고 돼 있잖아요. 26일 날 심리 종결. 조금만 더 올려서 봐주실래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위헌법률 제청 심사 청구는 안 하는 걸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재명 측에서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게 안 오늘 종결이래요. 오늘 심리 종결했대요. 결심. 아니, 지금 저 기사 잘못 나오고 있는 거래요. 그래요? 3월 26일이 판결이래요. 지금 정신없이 속보 나가나 봐요. 저는 예, 여러분 확인 좀 해주세요. 저 방금 말씀드린 게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결심했다는 왜냐면 거지. 오늘 결심을 했는데 2달 있다가 판결 선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확인 좀. 만약에 오늘 결심을 했으면 다음 달쯤에 선고하는 게 맞는 거죠. 3월 26일이 선고라고 지금 사람들이 댓글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2월 26일 날 결심을 하고 한 달 후인 3월 26일 날 선고. 그쯤으로 보는 게 맞죠. 자, 아무튼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빨리 더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보니까는 아마 그 이재명 측의 아마도 이재명 측이 증인 신청을 했을 거예요. 네. 제 무더기로 오늘 증인 신청한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날 하루 재판을 하고 바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요. 1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증언한 사람을 또 불러서 증거조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32번 뉴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위법 수사 법적 책임을 묻겠다.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한다. 과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 그랬는데요. 정 변호사님, 저렇게 못 만나게 하는 건 진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무슨 대통령이 잡범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뭐 누구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여사님밖에 없는데 그 가족 접견을 못하게 하고 서신조차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이유를 가지고 제한하고 이거는 진짜 인권 침해 맞습니다. 네. 공수처 위법 수사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보실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공수처의 그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그다음에 수사에 관여했던 모든 공수처 관계자들은 앞으로 다 형사처벌 받을 거고요. 쇠고랑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요. 자, 33번 속보까지 또 보겠습니다. 일단 나온 속보는 다 보겠습니다. 김용현 부정선거 증거 많다. 정 변호사님 저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저게 좀 되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들은 맞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그죠? 저 말이 좀 답답한데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문제 제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 변호사님. 이 기사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내가 철수를 지시해서 빨리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속보 뜬 거예요. 네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해제 심의 의결을 하지 않는 한 네. 아직까지 계엄은 유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군인들을 투입 더 할 수 있었다. 투입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제 결의 심의 안 하면 네.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네. 처음부터 이 경고 의무의 계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쿨하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계엄 해제 결의한 건 맞잖아요. 네. 근데 그 국회법 위반인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안건이잖아요. 네. 안건을 그럼 지네가 바로 당일날 상정해서 당일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안건을 올리면 이틀인가 뭐 이렇게 있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그래서 의결하는 것이 네. 국회법상의 원래 절차예요. 네. 근데 그 절차에 맞지 않게 당시에 계엄 해제 결의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거 국회법 절차에 위반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바로 군대 철수하라고 했잖아. 아니 내가 만약에 국회를 장악할 의사를 가졌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있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자, 정 변호사님,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저기 나오는 거 보세요. 네. 저기 증거 제시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라고 속보가 지금 떴어요. 네. 저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비상계엄을 단순하게 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탄핵 사례를 지금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번 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22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 국회에서만 자그마치 29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감사원장까지 탄핵 소추하는데 내용들이 보면은 탄핵 소추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검사들 탄핵 소추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 특정되지 않으면 우리 각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탄핵 소추안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이런 특정조차 되지 않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올리는 이런 것은 바로 탄핵 소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 PD님, 지금 혹시 현재 재판 끝난 겁니까? 지금 그것만 봐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오늘도 4번째 헌법재판이 있었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네. 짧게 이제 오늘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분위기가 좀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정청래,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쪽의 변호사들과 우리 쪽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쪽 변호사들에 비해서 저쪽 변호사들의 얼굴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저 앞에 얘기하는 사람이 장순욱 변호사라고 저랑 연수원 동기인데 네. 저 사람 되게 좀 흥분해 있네요. 보니까 네. 말을 하는데 답답한 거죠. 상황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또 김영현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들이 예상한 것과 다른 증언들이 나오니까 답답해가지고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정청래 얼굴이 멋씹은 얼굴입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김용현 장관이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없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오늘 김용현 장관이 현재에서 진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이요, 이재명에게 지지율을 이긴 걸 보니까 아주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계속 이재명에게 지고 있는 우리 쪽에 있는 그 후보들 보다가 김문수 장관이 딱 이긴 거 보니까요.
아니 조기 대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재명은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시 복귀한 소식 들으니까요. 답답하던 마음이 이제 조금 시원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유여회의 적반하장은요. 아투TV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엉터리 뉴스 또 진실 보도 등등을 잘 추려서 하루 종일 다른 뉴스를 안 봤어도 아투에서 5시에 유여회의 적반하장을 보면 하루 뉴스가 다 정리되게끔 정리를 해서 여러분을 만나러 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여러분에게 정론 아시아투데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꼭 해주시고요. 오늘 슈퍼챗 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오늘 기각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탄핵 소추안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공개 경고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긴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